안녕하세요 여러분. 월요일 상승미소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은 부활절 휴일로 휴장을 했죠. 그래서 월요일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사실 궁금합니다. 금요일 방송에서 저는 이제는 하락 조정할 때가 되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죠. 그런데 어제 금융시장 브리핑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토마스 류 선생님은 저와는 반대로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하고 있었죠.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은 토마스 류 선생님 의견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저의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을 여쭤보고 궁금한 것을 파악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토마스 류 선생님께서는 상승을 받지만 저는 하락 조정에 무게를 둔 이후 그게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이 메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 방송은 추가 상승 가능할까? 숨겨진 위험 요소에 주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상승을 전망할 수 있는 요인, 그 다음에 제가 보는 하락을 예상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전부 다 펼쳐보겠습니다. 물론 저는 하락을 예상하지만 여러분은 다를 수 있죠. 결국 선택은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문제를 삼을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추가 상승, 그 다음에 위험 요소 이걸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시의 추가 상승을 전망할 수 있는 요인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미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도 제목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중앙은행에 맞서지 마라. 보시는 그림은 압도적인 페드의 대차대주표 상승입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약 2조 달러 가까운 채권 매입이 있었죠. 그래서 벌써 페드의 대차대주표는 6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페드의 대차대주표에서 과거에는 국채나 모기지 채권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별 희한한 채권들이 많습니다. 상업용 모기지 등등등등 회사채, 앞으로는 정크본도까지 심지어 CLO까지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유동성을 퍼부으니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자산시장으로 간다. 압도적인 페드의 대차대주표는 앞으로 수개월 안에 현재 6조 달러에서 9조 달러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죠. 그렇게 유동성을 퍼붓는 페드,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 중앙은행이 맞서지 마라. 도대체 단기적으로 얼마나 페드의 유동성을 퍼부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밑에 붉은색 동그라미, 지난 금융위기 때요. 페드에서는 유동성을 투입하면서 당시 GDP의 15%를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9 위기에서는 무려 GDP의 49%.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렇게 퍼붓고 있다는 거. 자,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위에서 보시죠. 위에서 보시는 거 보면 페드의 대차대주표와 S&P 500 인덱스 차트를 이렇게 교차시켰습니다. 보이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저렇게 유동성이 퍼붓고 있으니 증시가 올라가기 싫어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지난주 목요일에는 정크본도까지 매입하겠다고 페드가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그림은 정크본드와 투자 적격증권의 스프레드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크본드와 미국 국채 간의 스프레드인데요. 이 스프레드가 3월 달에 무려 10%, 11%까지 벌어졌다가 하루 만에 저렇게 급격하게 떨어졌죠. 즉, 정크본드까지 매입하는 것은 페드의 허락 없이 스몰이든 미디엄이든 미국 기업은 파산도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증시의 VIX 인덱스 변동성 지수가 있다면 채권 시장의 변동성 지수는 무브 인덱스입니다. 지금 위에는 페드의 대차대주표, 아래는 무브 인덱스인데요.
페드의 대차대주표가 저렇게 급격하게 증가하자마자 상승했던 무브 인덱스는 곧바로 하락했습니다. 즉 채권 시장의 변동성, 이제 페드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안정화 단계에 있다. 이런 몇 가지 페드와 관련된 유동성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추가 하락할 위험은 없고 오히려 앞으로 대차대주표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상승속 기대할 만하다. 이런 요인이 있겠죠. 다른 요인 찾아봤습니다. 예, 피크점을 향하고 있는 거시기 19입니다. 보시는 파란색은요, 이미 이탈리아가 먼저 피크를 찍고 내려왔다는 얘기고요. 저게 사망률이고요. 뒤에 약 10일 정도 후에 따라가고 있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도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 초를 기해서 피크를 치고 이제 이탈리아처럼 하향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렇게 피크를 빠르게 치면 칠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로 하는 6월 경제활동 복귀, 이게 가능할 수 있죠. 6월 경제활동 복귀가 왜 중요하냐면 최근 JP모간이나 골드만삭스가 1분기, 2분기 성장률을 대폭 하향했죠. 그때마다 내세운 건 3분기, 4분기에는 성장에 다시 복귀한다. 그런 주장이었죠. 그런 예측이었죠. 즉 3분기에 6월 달에 경제활동 한다고 해서 곧바로 소비를 늘리지 않죠. 6, 7월 2달 정도 지나고 8월부터 소비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6월 경제활동 복귀가 중요하다. 그에 앞서 그것의 피크, 예, 이것도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되겠죠. 그리고 유가 감산, 석유 감산, 이게 멕시코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직 합의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와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로 일단 잘 이야기됐다고 뉴스가 나왔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원유 감산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기대, 이게 이미 지난주에 있었고 이번 주에도 당연히 플러스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에 또 다른 재료가 있죠. 예, 미국의 재정부양책, 이미 1, 2, 3단계 해서 2조 달러가 넘는 돈을 시장에 부었지만 추가로 1조 달러 부양책이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왜 초입기라고 얘기하냐면 의회의 집권당은 민주당이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현재 재선, 11월 대선을 놓고 경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먼저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까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재정부양책은 주가에 당연히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장에 흐르고 있는 최근 일부 유튜버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있죠. 이머징 국가의 파산 가능성. 근데 이머징 국가의 파산 가능성은 이제 상당히 하락했다. 즉 누그러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이 보시는 그림은요. 페드에서 통화 수합한 금액인데요. 맨 오른쪽 끝에 한 달 동안 들어온 저 플러스 컷, 저게 뭐냐? 주요 이머징 국가들과 미국의 연준이 체결한 통화 수합 금액입니다. 약 3,500억 달러입니다. 지금 저 나라들이 보면 스위스 중앙은행, 덴마크, 싱가포르,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노르웨이, 그리고 한국은행도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이미 페드는 브라질, 그 다음에 인디아까지 통화 수합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머징 국가들의 위험은 상당히 누그러졌다. 물론 아르헨티나나 그보다 더 적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통화 수합이 없죠. 안타깝게도 그 나라 국민에겐 죄송할 이야기지만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파산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주말이죠. 유럽, EU입니다. EU가 국가들, EU 소속 국가들이 모여서 재무부 장관들이 합의했습니다. 5,400억 유로 재정부양책을 펼치자. 즉 미국은 2조 달러 죄송합니다. 이렇게 갖고 이미 일본도 무제한 양적완화를 다시 얘기한 상황이고 일본의 아베 총리죠. 아베 총리까지 경기 부양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한 축 EU가 남아있었는데 우리가 잠든 사이
금요일에 극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증시의 좋은 재료 중에 하나를 추가한다 그러면 중국의 경제활동 본격화 가능성. 지금 이 신문에서는 샤오미가 우한에서 스토어를 재오픈했다는 뉴스입니다. 즉 이번 19의 가장 시작이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죠. 우한에서 경제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은 중국 전체 지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중국도 미국 다음으로 GDP가 큰 나라고 중국이 적극적인 내수 부양을 한다면 세계 경제에 당연히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추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요. 제가 보는 하락 조정을 예상할 수 있는 하락 조정을 얘기할 수 있는 변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순이익 발표 시즌이 시작되죠. 미국 기업, 미국 종목들의 순이익이 상당히 낮아지게 되겠죠. 지금 현재 보시는 그림에서요. 2000년 나스닥 버블, 2008년 금융위기 때 저렇게 많이 기업의 순이익이 떨어졌죠. 그런데 이번 19 사태는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기업 순이익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금융위기 때는 일부 신용위험 때문에 가게가 문을 닫기는 했었지만 지금처럼 모든 경제활동이 제로가 된 적은 아니었습니다. 제로가 되지는 않았죠. 근데 이번에는 지금 웬만한 공장 상점 전부 다 락다운 했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당연히 이는 기업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겠죠. 즉 기업 순이익 하락이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금융위기 때 2009년 3월 바닥은 확인하기까지 6개월이 걸렸는데 이번 사태에선 3개월 만에 반등하고 있다? 아니다. 이건 좀 더 하락이 심화될 수 있는 요인도 있다. 그러니 폭락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올랐던 거에 일부라도 조정을 통해서 재상승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이죠. 앞에서 언급했던 좋은 재료라고 언급했던 페드가 정크본드까지 매입하고 아예 메인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으로 기업에 직접 대출해주는 이 초유의 사태, 이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비판한 내용이 있습니다. 즉 뭐라고 했느냐면 자본주의에서 시장의 판단을 이제 미국 연준이 개입해서 무너뜨릴 것이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시장에서는 나쁜 채권과 좋은 채권을 구별해서 금리 차이를 내고 있는데요. 연준에서 정크본드, 그 다음에 타락천사라고 할 수 있는 투자 적격 이하에 떨어진 그런 채권까지 사버리면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말 게 없죠. 왜? 페드가 막아주면 망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런데요, 이 기사에서 한참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걸 읽어드릴게요. 메인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보면 4월 16일까지 금융시장의 의견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즉 이런 절차를 고려할 때 메인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은 빨라야 5월 1일 이전에는 실시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약 3주 정도 남은 시간 동안 많은 중소기업들이 파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가능성만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페드에서 자본주의 시장 원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업 저 기업 무조건 다 사버린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이제 몇 군데 기업이 파산하면서 실직자가 생긴 후에야 여론이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은 이렇게 즉각 실시하는 것보다 약 3주 후에 대출 프로그램 실행하는 거. 3주에 한다고 바로 대출이 되지는 않죠. 또다시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 요즘 은행이 문 열지 않았으니까 그런 걸 감안할 때 이제는 연준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몇 개 기업 파산을 그냥 지켜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지난 재정지출에서
미국 정부가 가계에 성인 1인당 $1,200, 아이들은 $800죠. 이렇게 4인 가구 평균 $4,000를 지급하기로 했죠. 그래서 문우신 장관도 통장에 직접 꽂아줄 것이다 라고 발표했지만 파이낸셜 타임스가 분석한 걸 보면 현금을 지원받는데도 아직도 한 달 이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미 미국 가계의 3분의 1 이상이 아파트 렌트비를 연체한 상황에서 이렇게 한 달 이상 지연된다면 기대감만으로 오른 증시가 이제 충격을 받을 충분한 요인도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스몰 비즈니스 지난번에 $3,500억 규모 대출 받아서 렌트비 내고 월급 주면 대출 상환하고 퉁친다. 이렇게 했던 스몰 비즈니스 이 지원도 실제로 지원받기까지 험난한 여정이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스에서 지난주 나온 기사인데요. 스몰 비즈니스가 지원할 것도 없고 왜? 락다운 됐는데 은행 창구도 열리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온라인 지원인데 온라인 시스템이 마비될 정도고 그리고 워낙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기껏해야 $15,00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언제 받을지 막막한데 지원 금액도 너무 적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추가로 $2,500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 일주일 동안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건 러셀 2000입니다. 러셀 2000 미국에서 중소형주 모아놓은 일종의 쩌리 지수지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지난 일주일간 러셀 2000 지수가 7.5% 상승을 했고요. 지금까지 증시 상승을 리딩했던 나스닥 지수는 2.2%밖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저 초록색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켜내며 지난 폭락장에도 끄떡 안 하고 시장을 지켜냈는데 오히려 러셀 2000 지수보다 한참 밑에 있었다. 왜 갑자기 쩌리 주식을 얘기하느냐? 쩌리 주식이 이렇게 상승할 때는 항상 시장 상승의 끝물이 되기도 하죠. 왜? 상승의 마지막에 소형주 테마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도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에클입니다. 제가 매주 에클이 비즈니스 사이클 리서치 인스티튜트라고요. 상당히 신뢰할 만한 주간 경제 지표인데요. 제가 매주 메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클리 리딩 인덱스 WLI를 보면 거의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빠졌습니다. 저게 3월 27일 기준이니까 다음 주에 나올 이번 주 소식은 더 많이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저것만 보고 제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이 리포트를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제활동이 6월에 시작되면 직원들이 복귀하면서 곧바로 V자 반등이 시작될까?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들은 이미 파산했기 때문에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설립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거기에 사람들이 안전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외출하고 회식을 하고 그다음에 여가를 즐기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때까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미국 경제에서 70%를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의 회복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즉 금요일 방송에서 제가 그랬죠. 물이 빠지기만 하면 가재독을 치워서 살아날 것이다. 홍순환 집에 돌아와서 가재도구를 보고 절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면 하락 가능성을 제가 예상하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눈치채셨나요? 상승을 예상하는 지표들은 구체적입니다. 이미 다 방송에 나왔거나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다 아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하락을 예측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추정입니다. 앞에 상승을 이야기하는 지표처럼 구체적인 게 아니라 그냥 신문 기사나 그 다음에 러셀 2000 지수 등 그런 것들을 추정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다 하고 제가 사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사고를 하게 되느냐?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악재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모든 주변의 호재만 보일 때 그때가 하락을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왜요? 누구나 모두 알고 있는 것은 더 이상 호재가 아니다. 증시는 그런 것을 더 이상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살펴본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 두 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추가 상승에 배팅할 것인가? 아니면 저처럼 하락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 당신의 선택,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댓글 분명히 붙겠죠? 그것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해외 주식은 하고 싶은데 환전 비용 때문에 부담이신가요? 환율 우대 100% 이베스트 투자증권